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먼저 장 칼뱅의 그의 삶과 신학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칼뱅은 개혁교회 전통, 특히 장로교 전통에 속한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낯익은 이름이고 또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잠시 그의 짧은 생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파키르디 지방의 노아용에서 주교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던 제라르 코뱅과 장 르프망의 7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14살이 되던 1523년 학업을 위해 파리로 이주하여 마르슈 대학과 몽테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죠. 아버지에게 법학 공부를 권유받은 칼뱅은 19살에 저명한 법학자 피에르 드 에스토아리는 오를레앙 대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는 당시 떠오르던 직업인 법률가가 아들에게 더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해서 법학 공부를 강력하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한 후 22살의 나이에 칼뱅은 신학 공부를 위해 파리로 돌아가 포르트 대학에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관건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학문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후 법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오를레앙 대학으로 돌아간 칼뱅은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간합니다. 그런데 칼뱅은 1533년 그가 24살이 되었던 해 이른바 만성절 축제일, 가톨릭의 대축일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인들, 곧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된 이들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모든 성인들을 기리고 공경하는 대축일이 가톨릭의 만성절인데요. 바로 이 만성절에 파리 대학 학장 이 만성절에 종교개혁을 역설한 이제 칼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니콜라 콥이라는 친구가 파리 대학 학장 취임 연설문 초안을 위해서 함께 이 연설문 초안 작성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리 대학 학장 취임 연설문 초안 작성 때문에 칼뱅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취임 연설문이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루터나 에라스무스의 개혁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고, 특히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등 개혁적 색채가 매우 짙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설은 결국 파리 대학과 가톨릭 교회를 자극했고, 이들은 콥의 연설이 이단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콥과 이 연설문 작성을 도왔던 칼뱅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콥과 칼뱅은 체포를 피해 급히 파리를 떠나 피신해야 했고, 이때부터 개혁자 칼뱅의 망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칼뱅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길을 걷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신 과정에서 경험한 갑작스러운 회심에 대하여 칼뱅은 훗날 그가 출판한 시편 주석 서문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칼뱅이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그의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회심의 결과이자 확증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파리를 벗어난 칼뱅은 파리 남부의 생통주 지방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그는 샤를 테스베비유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상당 기간 근래의 교구 사제이자 앙굴렘 성당 참사 회원이었던 루이 듀티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 두티에의 훌륭한 서재가 칼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준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534년 10월 가톨릭교회 미사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른바 파리 벽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개혁파에 대한 박해가 거세지자 다시 칼뱅은 슈트라스부르를 거쳐 바젤로 피신하죠. 그런데 칼뱅은 바젤에 머물던 1536년 그가 27살이었을 때인데요. 바로 기독교 강요의 라틴어 초판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판 기독교 강요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매진되죠. 칼뱅은 슈트라스부르로 가던 중 그리고 잠시 제네바에 들렸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기욤 파렐이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 기욤 파렐의 강력한 권유로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칼뱅은 재림과 체류 기간에 제네바 교회의 신앙과 규율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요리문답 교육의 시행, 교회 치리회 권징의 도입 혹은 성만찬 개혁 등 신학적인 개혁은 물론 사회와 도덕 개혁을 위해서 엄격한 도덕법을 제정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덕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급진적인 개혁 운동 때문에 제네바 시민들과 시의회와 아주 크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칼뱅과 파렐은 그 1538년 29살이었을 때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 다시 바젤로 옮겨온 칼뱅은 기독교 강요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마침내 1539년 그 1년 후 기독교 강요 라틴어 제2판을 출간합니다. 이 판은 초판의 3배의 분량으로 모두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41년에 발간된 프랑스어판과 함께 이후 출간될 판본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1540년 칼뱅이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첫 성경 주석서인 로마서 주석을 출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1540년은 또 칼뱅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요. 칼뱅이 8월 6일 네덜란드 제스레파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슈트라스부르로 이주했다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난 장 스토르데르의 전 부인이자 두 자녀를 둔 이들레트 드 뷰르라는 과부와 결혼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기쁨도 잠시 그가 33살이었을 때 칼뱅의 아내가 아들 자크를 낳았으나 아들이 조사나로 태어나 사망하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과 프랑스어판이 모두 프랑스에서 판금, 이른바 금서 조치되죠. 그런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도 사망합니다. 직접적 사인은 결핵으로 추정하는데 그녀는 결혼 전부터 몸이 약했고 결혼 생활 중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칼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모두 다 영아기에 사망하는 큰 슬픔을 겪으면서 심신이 더욱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칼뱅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삶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를 잃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칼뱅은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기독교 강요 라틴어 최종판을 출판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지독한 병마로 시달리면서도 그는 새로운 책이라고 거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최종판을 완성하고 곧 이어 1560년 프랑스어로 출간합니다.
그러나 1564년 55살이 되었을 때 칼뱅은 건강 악화로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사실 칼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평생 동안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알려진 그의 질병만 해도 치질, 만성적 소화불량과 유경련, 담석, 통풍, 관절염, 폐결핵, 만성천식 및 늑막염, 편두통, 불면증, 영양실조, 이 엄청난 병마로 그는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의 이런 만성적인 질병은 특별히 그의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신학적, 정치적 논쟁과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그 엄청난 저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칼뱅은 1564년 2월 6일 생피에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4월 2일 부활주일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한 후 5월 27일 제네바 목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날 유언에 따라 칼뱅은 제네바의 플랭팔레 묘지에 아무런 표지도 없는 무덤에 묻힙니다. 칼뱅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어떠한 형태의 개인 숭배나 성역화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자신의 신학 사상에 따라 자기 무덤이 순례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고, 시신은 어떠한 비석이나 어떠한 표시도 없이 묻혀 오늘날 그의 정확한 매장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 칼뱅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아주 짤막하게 살펴봤는데요. 55세라는 아주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박해 위협과 만성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종교개혁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서를 남긴 열정적인 개혁자 칼뱅의 빛나는 삶에도 그러나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뱅의 삶에 남긴 그림자, 과연 칼뱅은 제네바의 학살자였나? 제네바 개혁도시에서 마지막 화형을 거행했던 그런 살인자였나? 라는 문제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